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생물학과 컴퓨터를 좋아하는 자유로운 연구자 김상현입니다. 네, 지금 실컷 공연 보고 밥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진지한 거 하려니까 조금 부담스럽긴 하네요. 저는 그 선충으로 진화랑 유전학 연구하고 있는 김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에서 의학계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박지영입니다. 예, 저는 숙명여대에서 과학사와 과학기술학을 가르치고 있는 정창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보시다시피 제 오른쪽에 계신 두 분은 그 과학자적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지금 실험복을 입고 나왔고요. 제 왼쪽에 계신 두 분은 윤리적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서 법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두 가지 대립되는 의견으로 대담을 진행하는 만큼 그 논객분들은 각자 자기 시간을 잘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얘기해 볼 내용은 유전자 가위의 수준과 정확성 그리고 미래의 그 발전 가능성인데요. 먼저 제가 그 크리스퍼 가위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균의 바이러스의 침입을 막기 위한 장치에서 출발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균의 바이러스가 자신의 유전 물질을 넣어서 침입을 하게 되면은 세균은 침입자를 막아야겠죠. 그렇기 위해서 짧은 RNA 서열과 그다음에 앞으로 보시게 될 구름 모양의 유전자 가위 역할을 하는 단백질을 서로 조합해서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아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잘라버리게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바이러스의 유전자에 유전자 가위가 붙어서 그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잘라버리고 이렇게 됨으로써 세균은 바이러스의 침입에서 안전할 수 있는 거죠. 연구자들은 이런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동식물의 세포 혹은 사람의 세포 안에 유전자 가위를 넣어서 그 유전자 가위가 잘라버릴 유전병이 있는 유전자나 혹은 저희가 변형 혹은 교정을 하고 싶은 유전자의 정확한 서열을 찾아서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잘라버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살아있는 세포는 유전 물질이 잘라지면 그것을 자연적으로 복구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자연적으로 복구하도록 먼저 잘라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라지죠. 이것이 잘라지게 되면 자연적으로 복구가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복구가 되면서 유전병이 있는 유전자가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유전병이 유전자를 차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렇다면 왜 생물학, 유전학 연구자들이 이 크리스퍼 가위에 대해서 그렇게 열광을 하고 있죠? 네, 지금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유전병 치료라든지, 그러니까 난치병을 치료하거나 아니면은 뭐 작물 아니면은 이렇게 그 가축들 이런 것들을 좀 더 개발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뒤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실제로는 연구실에서 훨씬 더 유용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맨 왼쪽에 보면은 나비의 날개가 노란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나비는 날개가 노란색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유전자 가위로 유전자를 편집을 해가지고 파란색 색깔을 띠는 파란색 색깔의 날개를 가진 나비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사실 나비나 아니면 개미 이런 거는 연구를 하기가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적이었어요. 제한적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기존에 남들이 다 그렇게 실험을 편하게 할 수 있게 갖춰놓은 것들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이제는 굉장히 다양한 생물들을 연구를 하려고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최근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비롯한 유전자 편집 기술의 그 장점을 들어보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런 기술에 대해서 또 저 윤리적인 입장에서 약간 우려되는 점도 있지 않을까요? 네, 유전자 가위는 분명 인간의 삶을 바꿔놓을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적 효과뿐이 아니라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사회적인 효과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죠. 사람들이 유전자 가위에 가장 기대하는 역할은 유전자 이상으로 인한 난치병을 치료하는 거죠.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난치병을 치료할 약을 만들 수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배아 단계에서 이상 유전자를 편집함으로써 난치병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봉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전자 가위가 질병 치료가 아닌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가령 유전자를 편집함으로써 배아 단계에서 유전자를 편집을 함으로써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에이즈 같은 치명적인 질병에 면역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들어도 뭐 치매 같은 질병에 걸리지 않고 굉장히 오랫동안 건강하게 살 수 있다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운동 능력이나 지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 사실 저는 저게 조금 의심스러운데,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유전자가 얼마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유전병이랑 관련된 유전자가 얼마나 많을지, 아니면은 지능이나 아니면 키랑 이런 것들 관련된 유전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바꿨을 때 지능이랑 키에 대해서 좀 더 좋게 되는 대신에 뭔가 허리 아프다든지 좀 더 다른 질병을 얻게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있어서 사실 저런 게 그러니까 크게 중요할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뭐 이 기술이 활용 가능하다거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과학은 언제나 지금까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는 빠른 속도로 발전을 해왔잖아요. 그리고 그 발전 과정에서 과학과 사회가 언제나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술이 완성된 다음에 그 사회적인 파장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거는 너무 늦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배아의 유전자를 편집을 해서 지적, 신체적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개발이 된다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그 자신의 자식들에게 그런 유전자를 주고 싶어 할 것이고요. 그런 부모님들 중에서 경제적인 그리고 사회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유전자 가위를 살 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유전자를 획득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은 부유한 사람들일수록 더 좋은 생물학적인 능력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그 능력은 유전자를 통해서 후손에게까지 전달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방금 지영 씨가 한 걱정이 전혀 허황되거나 잘못된 건 아니고요. 실제로 역사를 보면 독일에서 유대인 학살이 있었을 때 당시 유행했던 멘델 유전학에서 그 정답성을 많이 찾았거든요. 물론 유전학을 잘못 이해하고 나쁘게 사용한 사례이긴 하지만요.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도 앞으로 뭐 동식물을 연구하거나 인간의 질병을 연구하거나 여러 방향으로 많이 사용이 될 건데,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봐야 될까요? 더 안전하고 더 정확한 과학 기술을 만드는 것도 분명 중요할 텐데, 그 과학 기술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미리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생명과학 기술에 대해서 약간 법적인,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유전자 가위를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지금 유전자 가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규제를 만들기에는 좀 시기상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유전자 가위가 만들어진 지 지금 발견이 된 지 십수년밖에 안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진짜 초보적인 지식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밤을 새워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격려랑 뭐 응원을 해줘야 되지. 지금 이렇게 규제를 만든다면은 그거는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막 과학 연구를 뭐 방해하냐 막 이렇게 이해를 하시냐 뭐 억울한데요. 실제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는 요즘에 대학에서 생명과학 연구하시는 분들도 학교의 생명윤리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연구를 하잖아요.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냥 필요하다는 걸 약간 보여주는 거 아닐까요? 네, 이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과도하게 하는 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불필요한 규제가 인류를 발전시키는 데 많은 저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예를 들어서 유전자 가위를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을 이제 사기꾼들이 이제 속여서 사기를 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유전자 가위를 모르면은 그냥 막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바로 오남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학의 발전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런 것들이 보장받고 지원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페니실린 다들 아시죠? 페니실린은 원래 그런 과학적인 발견을 하기 위한 목적과는 완전히 우연히 발견된 그런 과학적 사실인데요. 그것들이 이제 많은 사람들을 구했잖아요. 이것처럼 생명과학에 있어서는 저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우연한 기회들이 인류의 발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방금 걱정을 하시는 게 뭐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과학기술 연구를 방해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고, 특히나 과학기술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그런 비판을 하면 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약간 좀 생각이 다른 게, 실제로 과학의 역사를 살펴보면 새로운 과학기술이 나왔을 때 과학자들이 먼저 나서서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그런 일들도 있거든요. 가령 DNA를 잘라서 붙이는 이런 제조학 기술이 1973년에 맨 처음으로 성공을 했는데, 75년에 미국 캘리포니아 아실로바라고 하는 곳에서 과학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 노벨상을 받았던 과학자들도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 DNA를 잘라서 붙이는 기술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는가, 이거를 막 모여서 회의를 했고, 실제로 이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나중에 미국의 국립보건원 NIH에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도 실제로 보면 2015년에 몇 명의 과학자들이 인간 배아에 대해서 유전자 편집을 하는 것을 잠깐 멈추고 우리 고민을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뒤에 나오는 기사가 그건데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인간 배아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과학자들 먼저 한번 고민을 해보자.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과학기술을 방해하자는 게 아니라 혹시나 모르는 위험이나 부작용을 미리 막아서 사람들이 과학을 더 믿을 수 있게 만들자.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지금 필요한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드는 게,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를 뭐 배아나 이런 데서 적용을 해서 사람들이 유전병을 치료를 하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효과적일지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보시면은 지금 왼쪽이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유전병이랑 관련된 그런 유전자를 편집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오른쪽은 그냥 기존에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난자랑 정자랑 만나서 수정란이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난자랑 정자가 둘 다 유전병이 있는 그런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유전병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저렇게 그러니까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서 유전병을 치료를 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는 난자랑 정자 중에서 그러니까 유전병을 일으키지 않을 만한 수정란을 고르는 게 훨씬 더 경제적이거든요. 지금 굳이 막 우리가 이렇게 배아나 이런 거에 가이드라인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런 게 뭐 어디 써 먹어야지 가이드라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애초에 이런 유전자 가위를 써 먹을 때가 그렇게 많을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 좀 들긴 합니다. 예, 과학 연구와 발전을 위해서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견이 좀 있는데요. 한편으로 연구의 종류나 수준에 따라서 저희 규제의 정도가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연구는 크게 체세포 연구와 배아 연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체세포 연구는 유전자 조작을 인간을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유전자 변형의 결과를 후대에게 전달시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배아 연구에 비해서 훨씬 더 규제라던가 윤리적인 논란이 적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훨씬 많이 연구가 되고 있고요. 이미 시장에는 이 체세포 연구를 통해서 어떤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 약물을 만들어서 그게 시판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는 거는 아니에요. 고민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가령 지금 이 약품들이 굉장히 비싸서 일반 환자들이 사용하기가 매우 어렵다던가, 아니면은 유전자 가위라는 게 지금 완성된 아주 완벽하고 안전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위험성이, 그러니까 가령 유전자를 완전히 잘라내지 못한다거나 아니면은 목표하지 않은 유전자까지도 잘라버리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상태로 환자에게 적용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죠. 예, 그렇다면 체세포 연구에 비해서 이렇게 영구적 제약이 심한데 과학자들이 유전자 가위 연구를 인간 배아에 적용하려고 하는 이유는 대체 뭐죠? 그게 일단은 수정란에서 적용을 해야지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수정란이 하나짜리에서 이렇게 2개, 4개, 8개 이렇게 쭉 퍼져나가잖아요. 그래서 수정란에서 이미 편집을 해놓으면은 성인이 됐을 때 모든 세포가 유전자가 편집된 상태로 존재할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일단 지금은 유전자 편집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많은 질병 치료나 이런 거에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서 연구를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잘 알려진 게 사람 유전학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진 게 키예요. 근데 키는 지금 알려진 그 키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유전자만 180개가 넘거든요. 근데 이거 180개 한 번에 못 뜯어 고쳐요, 어차피. 그리고 만약에 180개나 있는데 이 180개로도 유전적인 차이들, 그 사람들 간의 유전적인 차이의 10%밖에 설명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유전자 편집을 이용해서 연구를 먼저 해야 돼요. 예를 들어 동물이나 식물의 유전자를 뜯어 고쳐 본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어떤 유전자를 바꿨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야 사람들이 이후에 뭐 질병 치료를 하든 아니면 작물에 도입을 하든 가축에 도입을 하든 시도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연구가 중요하죠. 연구가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게 정말 없어요. 그리고 유전자 가위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절단하는 기능을 다른 기능으로 바꾸는 시도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유전자 연필이니 지우개니 아주 많은 별명들이 붙여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연구가 이제 많이 되면은 기존에는 할 수 없었던 진짜 다양한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런 많은 일들을 저희가 하고 그게 결국에는 인류의 발전으로 이어질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데 인간 배아에 대한 유전자 가위 연구를 열심히 하기만 하면 그게 인류에게 저절로 이익이 된다라는 생각은 너무 낙관적이거나 이상적인 게 아닐까요? 저는 유전자 가위 연구 결과가 인간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거를 위한 별도의 고민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저는 한국의 현실을 생각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미국 같이 선진국들에서는 집에서 여러 가지 기계를 사놓고 바이오 해커라고 자기를 칭하면서 엄청나게 생물학 연구를 집에서 DIY로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국은 어때요? 개발도상국들이 그런 뭐 규제에 뭐 눈 하나 깜빡하겠어요? 동식물들 마구잡이로 다 유전자 변형하고 그다음에 인간 배아까지 손을 대고 있는 이런 시점에 미래에 우리가 생물학에 관련된 미래 먹거리를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과학의 현실을 지금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연구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연구를 막아야 된다는 게 아니고 연구를 당연히 해야 되죠. 저는 뭐 과학을 잘 못해서 저는 못하지만 연구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오늘 연구를 해야지만 현실에서 응용을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필요하긴 한데 그 연구를 아무리 잘하고 열심히 하더라도 혹시나 모르는 어떤 위험, 뭐 맞춤마이 같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막을 수 있는 가이드라인도 똑같이 동시에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실험실에서 연구를 하는 거랑 현실에서 응용을 하는 게 완전히 구분되는 것도 아니고 이게 시간 순서대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실험실에서 연구할 때 그 단계부터 약간 윤리적인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하는 게 낫지 않겠냐는 거죠. 연구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요. 예, 계속 놔두면 왔다 갔다 핑퐁 게임이 될 것 같아서요. 오늘 그 배아의 유전자 편집부터 유전자 치료를 위한 연구까지 유전자 가위의 다층적인 연구와 응용에 대해서 그 가치와 우려들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또 윤리적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 여부부터 만일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저희가 이 대담을 시작을 할 때 사전 투표 결과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대담을 듣고 여러분들의 혹시 의견이 변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원래 대담 전의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좀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편집 연구에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필요하다라고 동의하시는 분들은 좀 손을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번에는 유전자 편집 연구에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지 않다. 오. 자, 그러면 저는 아직은 자기는 이도저도 잘 모르겠다, 좀 혼란스럽다라는 의견. 예, 제가 여기서 볼 때는 그 가이드라인으로 규제를 해야 된다는 의견과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되는 의견이 거의 반반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저희가 사전 투표할 때는 86%가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거의 독보적이었는데 이 짧은 대담을 듣고 많은 분들의 의견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농객들의 대담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고요. 오늘 저희가 그 휴식 시간이나 또 휴식 시간에 그 포스트잇 질문을 받았고요. 또 1월 초에 온라인 공개 강연 때 그 사전 질문들을 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각각 한 개씩 저희가 뽑아서 이 농객분들과 같이 거기에 대한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각각 그 한 개씩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전 질문 중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예. 이건 우연인지 필연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그 첫 시간에 그 사전 질문했던 낙생고 이여은 학생이 질문한 내용이 다시 또 채택이 됐는데요. 유전자 형질을 인위적으로 바꾸게 된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아마 이 질문은 저기 왼쪽에 계신 두 분 중에 한 분이 답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토론을 하는 동안에 어느 정도 제시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거기에 조금만 제 의견을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를 편집해서 능력 있고 잘생긴 아이를 만드는 기술이 발명이 된다면 제 생각에는 세상에는 그런 기술을 살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양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둘 사이의 격차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좁혀지기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 10시간 정도, 그러니까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하지 못한 사람이 아무리 공부를 해도 유전자 편집 기술을 사서 구매해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을 따라잡기가 너무 어렵다면 그 일을 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보람을 느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가령 이런 사례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어떤 그 일의 성적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람의 노력의 결과로서보다는 유전자의 어떤 우열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사회가 과연 바람직한 사회인지 좀 의심이 듭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전자 가위라는 기술을 연구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 연구하는 동안 우리가 끊임없이 유전자 가위의 어떤 사회적인 역할이라던가 우리가 윤리적으로 더 고민해봐야 할 점이 없는지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으신가요? 김성현 씨나 아니면 김준 씨 두 분 중에. 네, 좀 지면은 안 되겠죠. 과학이 지면 안 되겠죠. 아니 원래 그 운동을 못했던 사람들은 대대손손 운동을 못할 거고요. 운동을 잘했던 올림픽 금메달 선수들은 대대손손 운동을 잘할 겁니다. 저는 이거를 평등하게 만들겠다는 얘기는 못하겠고 못했던 사람을 조금 더 잘하게 만들고 싶은데 이거는 차별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 약간 헛소리 같은데 아니 애초에 그런 유전자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뭐 키 크는, 그러니까 키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180개 어떻게 뜯어 고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 대부분은 유전자 한두 개를 뜯어 고쳐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갑자기 어떤 거 고쳤더니 사람이 막 운동을 엄청나게 잘한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요절해. 그러니까 일찍 죽으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지금 아예 아는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다른 것들부터 연구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윤리적 가이드라인 좀 덜 빡세게 해도 된다고 하셔서
조금 연구 열심히 해도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연구를 열심히 하는 거는 중요한데 지금 너무 연구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니까요. 오늘 미리미리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연구 열심히 하세요. 예, 예, 그러면 두 번째 질문 찾아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은 광주 국제고등학교 권명보 학생의 질문인데요. 유전자 가위로 현대인들의 가장 큰 고난, 선천적인 비형과 탈모를 예방할 수 있을까요? 혹시 가능성 있나요? 제가 탈모 얘기 참 좋아합니다. 네. 제 친구들도 지금 대학원에 다니는데 그 친구들이 탈모를 겪고 있는 애들이 꽤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면 알겠지만 탈모는 그러니까 탈모가 유전적으로 탈모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보다는 고생을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대학원에 오지 마세요. 대학원에 안 오면은 탈모에 걸릴 확률이 훨씬 줄어듭니다. 동감합니다. 대학원 와서 탈모 연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원래 좀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 현장 질문은 받지 않기로 했는데 지금 시간이 좀 있어서 한두 개 받아볼까요? 혹시 지금 혹시 그 대담 중에 나왔던 내용이나 아니든지 질문하실 분들은 손을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골라주시죠, 김준 씨. 예. 근데 제가 눈이 잘 안 보여서 선생님이 그냥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맨 앞에 계신 분. 예, 지금 지금 아니요, 여기 그 앞에. 예. 우선 저는 광주과학기술원의 한수민이라고 하고요. 네. 예. 이제 대담을 들어보면서 이제 저는 원래 윤리적으로 제약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 근데 들으면서 생각이 바뀌어서 제약을 하면 안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이 바뀌는 걸 제가 느끼면서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되지? 요즘에 이제 사회 상황이 그러니까 뭐 자본주의가 심해지고 뭐 황금 만능주의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사회가 나아가면서 약간 이게 나중에는 생명 경시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혹시 어느 분이 답변해 줄 수 있을까요? 유전자 편집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되고 유전자를 편집하는 게 생명 정시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도 약간 비슷한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에 계속 저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과학이 발전을 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과학이 어느 방향으로 발전을 할 거냐, 생명을 더 존중하고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학 연구를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나쁜 방향으로 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미리미리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현장 질문 마지막으로 하나 더 받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지영 선생님 하나 골라줄 수 있으신가요? 네, 저기 가운데 열에 회색 후드티 입으신 분. 네. 뒤 돌아보시지 마시고. 네. 앞으로. 예. 저는 평소에 그 GMO 기술에 관심이 많았는데 아까 화면에서 나왔듯이 그 GMO 기술로 만든 식품이나 그런 걸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보이는데 그게 다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서잖아요. 근데 도대체 그 안정성이라는 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실험이 진행돼야 되고 그리고 또 어떤 연구를 통해서 그 안정성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GMO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 유럽 같은 데서는 실제로 GMO에 굉장히 회의적이라서 대규모 연구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그 GMO 그러니까 농장을 아예 GMO로 어딘 GMO로 키우고 어딘 아닌 걸로 키우고 그런 것들이 사람들한테 실제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되게 추적 조사를 오래 하거든요. 아주 수십 년 동안 연구를 해서 실제로 이게 영향을 주는지 안 주는지를 판단하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아마 그 유전자 가위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사실 제 생각에는 그 사람에 적용되는 거는 조금 한동안은 꽤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적용되기는. 그래서 한동안은 아마 제 생각엔 저처럼 그 선충 연구하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처럼 연구실에서 연구하는 거에 한정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쪽에 훨씬 더 집중돼서 그 먼저 걔네들 수명이 짧으니까 추적 조사도 쉽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더 영향을 주진 않나 먼저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뭐 천천히 이후에 다른 연구들로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아쉽지만 짧은 대담을 마쳐야 될 시간이고요. 혹시 오늘 대담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제가 초반에 이 말이 안 나와가지고 실수를 좀 한 것 같은데 저희 사회자로서 데뷔 무대는 어땠는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저희는 생명과학과의 큰 화두인 유전자 편집을 가지고 유전자 가위가 무엇이고 그것이 가져다 줄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미래의 과학도를 꿈꾸는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 대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대학의 그 진로를 선택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오늘 대담 유전자 가위 희망과 질문들을 마치고자 합니다. 함께 해주신 네 분의 농객 선생님들에게 힘껏 박수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